저 과부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구만. 장터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그런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노파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그러고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으로 노파의 빚까지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과부의 선택이 끝내 세상에 없던 기적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산골 과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오막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짚으로 엮은 지붕은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샜고 흙벽에는 겨울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요. 그 오막살이에는 복순이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과부가 된 것은 2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폐병을 앓다가 끝내 눈을 감았고 복순은 봄도 오기 전에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마저 끝내 함께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복순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로울 만큼 억장이 무너졌지요. 하지만 복순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너지면 그들이 이 세상에 남긴 흔적마저 모두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복순은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 목까지 더 악착같이 살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밤이면 소리 죽여 울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불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도 날이 밝으면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몸을 일으켜 일을 하러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복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는 참 바보같이 착하기만 하다니까. 저렇게 착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 말은 맞는 듯 하면서도 또 틀린 말이었습니다. 복순은 누가 봐도 어수룩하고 순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집 가을거지를 도와주고도 품삯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면 그저 괜찮다며 웃어 넘겼고 굶주린 개가 밥상 가까이 얼씬거리면 제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주곤 했지요. 행색도 늘 남루했습니다. 무명치마는 해진 자리를 여러 번 덧대어 입었고 버선 코는 달아 발가락이 삐죽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지요. 깊은 슬픔을 겪고도 흐려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고도 탁해지지 않은 눈이었지요. 복순에게는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함께 늘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남의 땅에서 품팔이하며 고개 숙이지 않고 제 이름으로 된 논 한 마직이라도 장만해 보자는 소박한 꿈이었지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그 꿈 하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몸이 성할 때마다 남의 지품을 팔았고 복순도 쉴 틈 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봄에는 모내기를 거들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낫지를 했지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도록 새끼를 꼬며 엽전 한 입, 두 입 모았습니다. 힘겨운 날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언젠가 작은 논 한 마지기를 장만할 날을 함께 그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끝내 남편과 함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지독한 병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도 생전에 남편과 함께 품었던 그 꿈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바라던 논 한 마지기, 그것이 이제는 복순 혼자서라도 끝내 이루어야 할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복순은 엽전 한 입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지요. 이 돈을 쓰면 논이 그만큼 멀어진다고 여겨지면 배가 고파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 팔았고, 날이 저물면 등잔불 아래서 남의 집 바느질감을 맡아 한 땀 한 땀 꿰매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캐 온 나물이며 말린 버섯을 광주리에 담아 내다 팔았고, 겨울밤에는 삭슬 받고 남의 집 솜을 틀어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해 가을 저녁 복수는 집더미 깊숙이 숨겨두었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 무릎 위에 엽전을 쏟아놓고 하나씩 세어보니 드디어 논 한 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엽전들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죽은 남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 10년 세월을 견딘 자신이 안쓰럽고도 대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복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그나마 덜 해진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엽전 주머니는 품 안 깊숙이 넣었지요.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지만 산비탈을 내려가는 복순의 발걸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고 빨랐습니다. 논 문서를 손에 쥘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렸고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지요. 장터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 소리가 커졌습니다. 복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며 논 주인을 만나기로 한 약조 장소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 길가에 사람들이 둥글게 몰려 있었습니다. 복순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말에 발걸음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에이, 저희가 그 비단 짜던 노파라지. 쯧쯧, 최행수한테 밉보이더니 끝내 저 지경이 되었구먼. 복수는 사람들 틈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노파가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은 빛을 잃은 채 흐릿했지요. 옷은 오래 입고 헤어진 데다 군데군데 흙먼지까지 묻어 있어 한눈에 봐도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손은 오랜 세월 일을 하며 살아온 탓에 거칠게 상해 있었고 기운마저 다 빠진 듯 자꾸만 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팔에 힘을 주어 버텨보았으나 이내 힘없이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복순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 손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 저렇게 길바닥에 내앉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쓰럽고 서러워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훗날 복수는 노파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본래 이름난 비단 장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끝이 워낙 곱고 섬세해 직접 짠 비단을 여러 상인에게 꾸준히 납품하며 살아왔지요. 품질이 좋으니 찾는 이도 많았고 값도 제때 받을 수 있어 그럭저럭 살아갈 만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노파가 짠 비단이 한양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빛깔이 곱고 결이 좋아 왕실에 들여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 퍼졌지요. 그 소문은 큰 포목점을 운영하던 최행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행수는 사람을 보내 노파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상인들에게는 비단을 넘기지 말고 자기 포목점에만 대라고 말했지요. 값도 더 후하게 쳐주겠노라며 달콤한 말로 노파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사람들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한 사람 밑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정중히 예를 갖춰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일이 서서히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행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노파를 향한 욕심과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가 비단을 팔아오던 길을 하나씩 막기 시작했지요. 오랫동안 거래하던 상인들에게 은근히 손을 써서 노파의 비단을 받지 못하게 했고, 노파가 짠 비단에는 공연히 흠을 잡으며 값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노파가 물건 값을 속여받는다느니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느니 하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노파는 억울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손도 예전 같지 않아 전처럼 많은 비단을 짜내기도 어려운 몸이었지요. 그렇다고 사정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최행수의 세력이 워낙 컸으니 노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비단은 팔리지 않고 손에 쌓여갔고 생활은 날로 궁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밀린 돈을 갚으라며 빚쟁이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노파는 남아있던 살림살이마저 하나둘 내주어야 했고 끝내는 몸 하나 누일 곳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파는 평생 붙들고 살아온 일도 가까스로 이어오던 삶터도 모두 잃은 채 장터 바닥으로 내몰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복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품 안의 엽전 주머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품었던 꿈이 들어 있었고 10년 동안 버텨 온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발 아래 주저앉은 노파의 손이 보였지요.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밴 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복수는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 아깝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돌아선다면 그 마음이 오래도록 남을 것만 같았지요. 마침내 복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여인 어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붙들었지요. 노파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또 모진 일을 당할까 두려워 몸부터 먼저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복순이 나지기 말하자 노파에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품 안에서 엽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요. 입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아껴가며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라던 논한 나직이 그 소망이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주머니를 꼭 쥐고 있던 복수는 끝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노파를 몰아세우던 빚쟁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엽전 하나가 손을 떠나는 순간 복수는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멍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소망은 멀어졌지만 눈앞에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도 함께 밀려왔지요. 주위를 구경하던 몇몇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과부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구만. 복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변명하는 일보다 노파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복수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쓰러질 듯한 노파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두 팔에 힘을 주었지요. 정신을 놓지 않게 하려고 가만가만 말을 걸며 몇 번이고 노파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남들이 외면하고 지나간 이를 제 손으로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노파는 그 등 위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살리려 애쓰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럽고도 고마워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복순도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온 꿈이 멀어졌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대로 두고 갔다면 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만 같았지요. 복수는 노파를 업은 채 서둘러 산비탈 길을 올랐습니다. 몇 걸음마다 노파의 기척을 살피고 어깨를 고쳐 받치며 조심조심 발을 옮겼지요. 저녁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붉은 노을빛이 두 사람의 등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노파를 허름한 초가집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밖에서 주워온 솔가지에 불을 지펴 방을 덮이고 묵은 쌀로 죽을 쑤어 노파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갖다 댔지요. 노파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복순이 가만히 손을 잡아주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죽이 넘어가자 거칠던 숨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복수는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파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거칠어진 손에 기름을 발라주었지요.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가슴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사라진 엽전 주머니의 자리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붙들어 온 꿈이었으니 마음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도 복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노파는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끝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복수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열흘쯤 흐르자 노파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운 채로 죽만 받아 먹더니 차츰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눈은 끝내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릇 하나를 찾을 때도 손으로 더듬어야 했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곁으로 가 그 손을 먼저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밥상을 들여놓으려는데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손 좀 이리 줘 보게.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손끝으로 복순의 손을 찬찬히 더듬었습니다. 손바닥을 쓸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눌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굳었구만. 거칠고 투박하지만 힘이 있어. 오래 버텨온 손이야. 복수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너무 큰 신세를 졌네. 10년 동안 모은 돈이라지 않았나. 할머니는 그런 생각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복순이 담담히 답하자 노파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요. 이윽고 노파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손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아. 다시 배틀 앞에 앉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힌 것들은 아직 여기 남아있네. 노파는 가슴 한가운데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평생 비단을 짜며 내 안에 새겨 넣은 것들이 있어. 실 고르는 법, 날실과 시실을 맞추는 법, 빛깔을 다루는 법 말일세. 자네 손이 내 눈이 되어준다면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자네한테 전해줄 수 있어. 복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오기는 했지만 비단을 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손이 거칠고 투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비단이란 얼마나 고운 물건입니까? 그 결을 상하지 않게 다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노파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비단을 짜며 살아온 손.
이제는 뒤틀리고 굳어버렸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긴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쌓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니 복순의 마음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노파는 정면을 향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오막사리에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복순은 장터에서 낡은 배틀 하나를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틀이 삐걱거리고 북도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손질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이었지요. 복순은 며칠 밤을 들여 배틀을 닦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노파는 배틀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순의 곁에 앉아 말로 하나하나 가르쳤지요. 실을 어떻게 잡아야 끊기지 않는지, 북은 어느 힘으로 밀어야 시실이 고르게 눕는지, 날실의 팽팽함은 손끝으로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은 자꾸 엉키고 끊어졌고 배틀 북은 중간에서 걸리기 일쑤였지요. 복순은 뭉개진 실 가닥을 풀어내며 몇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실에 베어 피가 배어나와도 헝겊으로 감고 다시 북을 쥐었지요. 노파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배틀 소리와 실 끊어지는 소리만으로도 복순이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왼손의 힘을 너무 주고 있어. 실은 잡는 게 아니라 살며시 얻는 거야. 북을 밀 때 어깨를 쓰지 말고 손목으로 보내야 해. 복순은 그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은 대로 손을 바꾸고 힘을 덜고 자세를 고쳤지요. 그렇게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 바람이 불어왔지요. 계절이 바뀌는 동안 복순의 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거칠기만 하던 손이 어느새 실의 결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실이 날실 사이로 고르게 드나들 때의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 전해졌고 천의 밀도가 어긋나는 자리에서는 북을 밀기 전에 먼저 손이 멈추게 되었지요. 노파는 그런 변화를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참 동안 배틀 소리를 듣고 있던 노파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소리가 달라졌어. 자네, 이제 실을 느끼고 있구먼. 복순은 배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 짧은 한마디가 지나온 긴 시간보다 더 크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이 천을 삶을 물을 끓이러 산기슭 숲길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산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미는 빛도 희미했지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처음 보는 골짜기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순은 낯선 열매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가시덤불 아래 반쯤 짓이겨진 열매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빛깔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절로 눈길이 갔지요. 피처럼 붉고도 맑은 빛이었습니다. 한쪽이 눌려즙이 밴 곳은 더욱 짙고 깊은 빛을 띠고 있었지요. 복순은 열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쓸 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복순은 그 열매들을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옆 선반 위에 올려두었지요. 그날 오후 복순은 명주실 한 타래를 삶으려고 가마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한창 불을 떼고 있는데 선반 위에 올려두었던 열매 바구니가 기울며 그만 솥 안으로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복순은 놀라서 급히 솥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솥 안을 들여다본 순간 복순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펄펄 끓는 물 속에서 열매가 서서히 부어지고 있었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명주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었습니다. 그러나 흔한 붉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같기도 하고 깊은 샘물 밑에서 천천히 우러난 빛 같기도 했지요. 한 번 눈에 담으면 쉽사리 시선을 거둘 수 없는 빛깔이었습니다. 할머니, 복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방문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솥 안에 열매가 들어갔는데 명주가 물들고 있어요. 빛이 어찌나 고운지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순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노파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궁이 쪽으로 다가왔지요. 솥 가까이에 선 노파는 눈 대신 코를 세워 뜨거운 열매 향과 명주 냄새가 섞인 기운을 천천히 맡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팔목을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건져 내보게. 식기 전에 복순은 조심스럽게 명주실을 꺼냈습니다. 물기가 흐르는 실을 두 손 위에 펼쳐들자 붉은 빛이 은은하게 번졌지요. 노파는 그 실을 손끝으로 찬찬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실의 결을 쓸어보고 빛이 고르게 들었는지 손가락으로 눌러 확인했지요. 한참 뒤 노파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궁에서도 탐낼 거야. 그 한마디가 오막살이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타닥타닥 아궁이 불튀는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가만히 메우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복수는 혼자 산을 오르내리며 열매를 따왔습니다. 노파는 오막살이에 남아 복순이 가져온 열매의 향을 맡고 손으로 만져보며 쓸 만한 것을 골라냈지요. 평생 비단을 다뤄온 손끝의 감각은 눈이 멀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일러줌에 따라 복수는 열매를 다루는 법과 물의 온도를 맞추는 법, 명주를 알맞게 담가 두는 법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성을 다해 천을 물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빛깔이 고르지 않거나 색이 탁하게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사이 차츰 빛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완성된 명주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고 고운 빛을 띠었습니다. 복수는 처음에는 그 명주를 장에 내다 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짜고 물들인 천을 차곡차곡 쌓아둘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장날 복수는 나무를 팔러 마을 장터에 나가면서 천 보따리 하나를 함께 둘러매고 갔습니다. 남는 천이 있으면 팔아볼 수도 있겠다 싶어 별다른 생각 없이 펼쳐놓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명주를 펼쳐놓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깔을 눈앞에서 본 순간 모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게 무슨 천이요? 이런 빛깔은 난생 처음 보겠구먼. 한번 만져봐도 되겠소. 어쩌면 이리 곱소. 장터에 나온 안악들이 삼삼오 몰려들었고 지나가던 보부상 하나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값을 불렀습니다. 복순이 가져간 천은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모두 팔려나갔지요. 그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온 복순은 문을 열자마자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 팔렸어요. 제가 가져간 천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렸어요. 노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그럴 줄 알았네. 그 뒤로 복순의 명주는 장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천이 나왔다고 수군거리던 이들이 나중에는 일부러 그 명주를 보러 찾아올 만큼 소문이 퍼졌지요. 한 번 본 사람은 그 빛깔을 잊지 못했고 손에 넣은 사람은 저마다 남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복순을 찾는 이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감으로 쓰고 싶다는 안악내도 있었고 귀한 손님 옷감으로 쓰겠다며
천을 구하러 오는 이도 있었지요. 그렇게 입소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장사 수완이 좋기로 이름난 포목점 주인까지 복순의 오막살이를 찾아왔습니다. 고을 일대를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눈 밟기로 소문난 그조차 복순의 명주를 보자마자 욕심을 내었지요. 이 천 한 달에 몇 필이나 낼 수 있소. 값은 내가 후하게 져드리리다. 복순은 노파와 상의한 끝에 한 달에 낼 수 있는 수량을 정하고 그 포목점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순의 붉은 명주는 강원도 일대 장터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손에는 엽전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복순은 노파와 함께 배를 짜고 물을 끓이고 천을 물들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손이 트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날도 많았지만 오막살이 안에는 오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틀 소리와 아궁이 불빛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아 10년 전 복순이 놓쳤던 논 한 마지기의 꿈도 다시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한 번 바람을 타면 쉬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과부가 짠 붉은 명주 이야기는 보부상의 등짐을 따라 또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고을에서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한양장 안에서 가장 크다는 포목점을 운영하는 최행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처음에 최행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산골 과부가 짠 천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며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이야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원도에서 올라온 보부상마다 하나같이 그 명주 이야기를 꺼냈고 직접 구해온 천을 내보이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결국 최행수도 그 천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심부름꾼이 구해온 명주 한 자락이 손 위에 펼쳐지자 최행수의 눈빛이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빛깔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그저 곱기만 한 빛이 아니었지요. 평생 포목점을 운영하며 조선 팔도의 온갖 비단과 명주를 다루어 온 최행수였지만 이런 붉은 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불꽃처럼 선명하면서도 어딘가 깊고 은은하여 한 번 보면 쉽게 눈을 뗄 수 없는 빛깔이었지요. 최행수는 천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입가에 느릿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탐욕은 한 번 마음에 불붙으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법이었지요. 최행수의 속에서도 그 욕심이 순식간에 커져갔습니다. 이 비법만 손에 넣으면 왕실에까지 비단을 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조선 팔도의 포목 장사까지 제 손아귀에 넣을 수 있으리라 여겼지요.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최행수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행수는 그날 밤 곧장 신복을 불렀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과부를 찾아가거라. 붉은 명주를 짜는 여인이다. 염색 비법을 알아오면 후하게 상을 내리겠다. 신복은 이튿날 새벽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신복의 보고를 들은 최행수는 눈살을 찌푸렸지요. 과부 혼자가 아니옵니다. 노파 하나가 함께 사는데 그 노파가 비법을 준 듯하옵니다. 과부는 말이 없고 노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늙은이옵니다. 최행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가 곧 싸늘하게 웃었지요. 눈먼 노파와 산골 과부가 무슨 수로 버티겠느냐. 내가 직접 가보마. 그로부터 며칠 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명주를 삶을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아랫목에 앉아 실을 손으로 더듬으며 고르고 있었지요. 오막살이 안은 늘 그렇듯 배틀 소리와 불 냄새로 가득한 고요하고도 익숙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 한꺼번에 달려오는 소리였지요. 복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오막살이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안에 복순이라는 과부가 사느냐? 굵고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앞에는 말을 탄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허리에 칼을 찬 장정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복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몸집 큰 사내였는데 눈빛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바로 최행수였습니다. 내가 복순이냐? 그러하옵니다. 복순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고개만은 애써 바로 들었지요. 최행수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오막살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짠다는 붉은 명주, 그 비법을 내놓거라. 값은 넉넉히 쳐주겠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값은 후하게 주겠다 하였으나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에 찬 칼과 마당을 둘러싼 장정들, 그리고 최행수의 싸늘한 눈빛이 그 뜻을 다 말해주고 있었지요. 복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손은 떨렸고 무릎에는 힘이 풀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보았지만 두려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팡이가 마루를 짚는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지요. 복순이 뒤를 돌아보니 노파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은 보지 못했지만 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마치 눈앞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처럼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요. 마당에 가득하던 소란도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최행수 역시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노파에게로 돌렸습니다. 눈먼 늙은이 하나가 풍기는 기운이 칼찬 장정 여럿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 어른,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행수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내가 비법을 준 노파냐? 그러하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친 대로 손으로 옮겼을 뿐이고 비법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노파가 담담히 대답하자 최행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내 얼굴을 굳히고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간단하구나. 비법을 내놓으면 후한 값을 치르겠다. 내놓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는 너도 알겠지. 최행수의 신복들이 슬금슬금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졌지요. 그러나 노파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복수는 마당 가장자리 풀벌레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이지요. 복수는 그 말에 흠칫 놀랐습니다. 노파를 바라보았지만 노파는 복순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향한 채 차분히 서 있었지요. 노파는 최행수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이 비법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적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행수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까딱여 허락했습니다. 노파는 복순의 팔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복순이 얼떨결에 노파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노파는 복순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붓과 종이를 꺼내거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 복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복순은 그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붓을 들었지요. 노파가 천천히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산에서 나는 열매와 풀잎을 섞는 법, 그것을 다리는 온도와 시간, 명주를 담그는 방식까지 하나하나 짚어 주었습니다. 복순은 받아 적으면서도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파가 평소 자신에게 가르쳐 준 방법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파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복순은 더 묻지 않고 그 말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에 먹이 마르자 노파는 그것을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 최행수를 향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이 비방대로 하시면 같은 빛깔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행수는 종이를 거의 낚아채듯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를 훑어보더니 입가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졌지요. 잘 결정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최행수는 곧장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장정들도 우르르 뒤를 따랐지요. 요란하던 말발굽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잠시 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복수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아직도 세차게 뛰고 있었지요. 노파는 지팡이를 더듬어 짚으며 천천히 복순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 비법은 대체... 복순이 말끝을 흐리자 노파가 낮고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그 웃음 속에 묵직하게 배어 있었지요. 그 안에 적힌 대로 천을 물들이면 처음에는 눈부시게 붉은 빛이 날 것이다. 노파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을 입은 사람에게 땀이 조금만 배어도 햇볕을 조금만 받아도 그 고운 빛은 순식간에 시커멓게 죽어버릴 게다. 거기다 고약한 냄새까지 퍼지며 천은 금세 상하고 말지. 내가 그것을 저주의 비방이라 이름 붙였느니라. 복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위에는 통쾌함보다는 오래도록 쌓이고 눌려온 깊은 감정이 조용히 드리워져 있었지요. 할머니, 그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노파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작자가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았다. 탐욕이 큰 자는 반드시 더 큰 것을 쫓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마당에는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내쫓긴 날부터 오래도록 쌓여온 분노가 그제야 마침내 제 길을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최행수가 오막살이를 다녀간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건네준 비방이 어떤 일을 불러올지는 알고 있었으나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닥쳐올지는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배틀 앞에 앉아 있다가도 자꾸 손이 멈추었고 낮에는 산에 올라 열매를 따다가도 문득 걸음을 늦추곤 했지요. 그런 복순의 속을 노파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복순이 밥상을 들여놓다가 말없이 한숨을 내쉬자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괴로구나. 할머니, 혹여 일이 너무 크게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서요. 복순이 조심스레 말하자 노파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다. 노파는 천천히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이야 있겠지만 미리부터 겁낼 것까지는 없다. 복순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최행수는 오막살이에서 돌아온 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에 넣은 비방을 밤새 들여다보았고 이튿날부터 곧장 솜씨 좋은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방에 적힌 대로 특정 산의 열매를 구해 오게 하고 풀잎을 다리게 하고 명주를 물들이는 일도 서둘러 시작했지요. 처음 가마솥에서 건져낸 천의 빛깔을 보았을 때 최행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그 산골 과부의 명주가 그토록 소문이 났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붉은 천은 사람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지요. 최행수는 그 자리에서 껄껄 웃었습니다. 이 비법만 손에 넣으면 왕실의 의복도 모조리 제 손에 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행수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왕실의 물건을 대는 상단 쪽에 손을 써서 연회에 쓰일 의복 일체를 맡아 내게 되었지요. 임금과 왕비, 대신들이 입을 옷을 제 포목점에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팔도 포목 장사의 으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었지요. 최행수는 밤낮 없이 장인들을 닥달하며 수천 필의 붉은 명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해날이 가까워질수록 최행수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연회만 무사히 끝나면 온 조선이 제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며 신복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늘어놓기도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연회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한여름답게 볕이 뜨겁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궁궐 연회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고 최행수가 드린 붉은 명주로 지은 의복들이 임금과 왕비, 대왕대비와 왕세자에게 차례로 올려졌지요. 옷을 받아 든 궁인들마다 그 고운 빛깔을 보고 탄성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용포를 갖춰 입고 연회장에 들어서자 자리에 모여있던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눈부시게 붉은 용포가 어찌나 화려하던지 임금의 위엄이 평소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왕비와 대왕대비 또한 같은 빛깔의 옷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으니 연회장 안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든 듯 했습니다. 임금도 그 빛깔을 몹시 흡족해 했습니다. 과인의 용포가 이토록 고운 것은 처음이로다. 이 천을 누가 드렸느냐? 최행수라 하옵니다. 신하의 대답에 임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풍악이 울려 퍼지고 음식이 차례로 들면서 연회가 시작되었지요. 한여름 떼약볕은 연회장 지붕 위로 사정없이 내리쬐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연회장 안은 점점 더 후끈해졌고 부채질을 해도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임금의 이마에도 왕비의 목덜미에도 어느새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시중들던 궁인 하나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코를 살짝 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 곁에 있던 궁인도 곧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냄새가 순식간에 짙어졌습니다. 썩은 듯하면서도 쓴 듯한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고약한 냄새였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왕비 곁에 서 있던 궁녀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마마, 옷이. 왕비가 놀라 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눈을 의심했지요. 눈부시게 붉던 빛깔이 보는 앞에서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이 밴 자리부터 검게 번지더니 삽시간에 옷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임금도 제 용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찬란하던 용포가 오물에 젖은 듯 시커멓게 변하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요. 순식간에 연회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몸을 잔뜩 움츠였고 궁인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지요.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더니 이내 천둥 같은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 이런 천으로 왕실을 더럽히다니. 이 천을 들인 자를 당장 끌고 오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최행수는 연회 소식을 기다리며 포목점에 앉아 있다가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그 자리에서 포박되고 말았지요. 영문도 모른 채 두 팔이 등 뒤로 묶였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억울하오. 비법을 받아서 그대로 만든 것뿐이오. 최행수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그를 끌다시피 하여 곧장 궁궐로 데려갔지요. 임금 앞에 끌려 나온 최행수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비법을 만든 자는 따로 있고 자신은 강원도에서 그것을 받아온 것뿐이라고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비법을 얻었든 왕실에 이런 천을 들인 죄는 달라지지 않는다. 과인을 우롱한 죄 또한 마찬가지다. 그날로 최행수의 전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크다던 포목점도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재물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지요. 가솔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렸고 최행수 본인도 포박된 채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복들 또한 하나같이 벌을 면하지 못했지요. 한양 장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행수가 몰락했다는 소식은 며칠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횡포에 눌려 지내던 이들은 속이 시원하다며 혀를 찾고 그의 탐욕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들은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높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남의 것을 탐하고 사람을 짓밟는 자의 끝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도 강원도 산자락 오막사리에서는 배틀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장터에서 돌아온 이웃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말을 듣고 있던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노파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노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때 노파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래 묵은 상처가 이제야 조금 아물기 시작한 것인지 두 사람은 끝내 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행수가 유배를 떠난 뒤로 한동안 한양 장안은 그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포목점 골목에서는 그의 몰락을 두고 혀를 차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장터에서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탐욕스러운 장사치 이야기가 술안주처럼 오르내렸지요. 하지만 세상일이 늘 그렇듯 그런 소란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제각기 제 삶으로 돌아갔고 최행수의 이름도 서서히 사람들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뜻밖의 전갈이 강원도 산자락 오막사리로 찾아들었습니다. 왕실에서 보낸 전갈이었습니다. 임금이 연회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을 낱낱이 조사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최행수가 왕실의 비단을 납품하던 장인을 모함해 내쫓고 비법을 가로챈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노파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왕실에 비단을 납품하던 장인으로서의 명예를 돌려주겠다는 뜻을 전해왔지요. 다시 왕실의 비단을 납품할 뜻이 있다면 그 자리 또한 보장하겠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전가를 전해 듣는 동안 복순의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노파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이제야 되찾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차오를 것 같았지요. 복순은 노파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억울함을 다 푸셨어요. 명예를 되찾으시고 다시 왕실에 비단을 올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노파는 잠자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방 안에는 아궁이 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윽고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겠어. 복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복순 쪽으로 향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은 이미 빛을 잃었고 이 손으로는 더는 배틀 앞에 앉을 수가 없어. 하지만 자네가 함께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자네 손이 내 눈이 되고 내 머릿속이 자네 손을 이끌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복순은 그 말뜻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노파 혼자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왕실에 비단을 올리자는 뜻이었지요. 산골 과부인 제가 감히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싶어 복순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감히가 어디 있느냐. 자네 손으로 짠 명주가 이미 강원도 일대를 뒤흔들지 않았는가. 그 손이면 충분해. 노파의 말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순은 오래도록 노파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비단을 짜다 뒤틀려 버린 그 손이 지금은 제 손 위에 얹혀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지요. 복순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왕실의 비단을 납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노파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강원도 산골 과부와 눈먼 노파가 힘을 합쳐 왕실의 붉은 명주를 올린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퍼져나갔지요. 첫 납품이 이루어지던 날, 복순은 새벽같이 일어나 손을 씻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그 곁에서 조용히 실을 골랐지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긴장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서로를 향한 굳은 믿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왕실로 올라간 붉은 명주는 보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빛깔은 곱고 결은 고르며 손에 닿는 감촉 또한 여느 비단과는 달랐지요. 궁 안에서 그 천을 받아든 상궁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 뒤로 왕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복순의 집으로 전가를 보내왔고 두 사람은 그에 맞추어 정성껏 명주를 짜 올렸습니다.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장터 납품에 왕실 납품까지 더해지니 엽전이 쌓이는 속도가 전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빨라졌지요. 복순은 넉넉해진 살림으로 가장 먼저 노파의 약을 제때 지어드리기 시작했고 끼니마다 따뜻하고 든든한 밥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뒤 마침내 오막살이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엮은 지붕은 기와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던 낡은 오막살이 대신 처마 끝에 기와가 단정히 얹힌 집으로 옮겨가던 날, 복순은 새 집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흘벽에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드나들던 옛집을 떠올리니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지요. 노파는 복순의 손을 잡고 함께 새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오랜 시간 끝에 얻어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무렵 복순은 문득 남편과의 약속이었던 논 한 마지기를 아직 장만하지 못한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와집 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던 복순은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논 한 마지기를 얻고 싶었던 것은 남의 땅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였습니다. 더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고 싶어서였지요. 그런데 지금 복순의 손에는 논 한 마지기보다도 더 큰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을 함께 이어갈 노파가 있었으며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일궈낸 삶이 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제 손으로 벌어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요. 복순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바라던 것이 꼭 논 한 마지기 그 자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당신 이름으로 고개 숙이지 말고 살라던
그 말의 뜻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과부라며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복순을 찾아와 이런저런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복순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모내기를 거들고 홀로 사는 노인의 땔감을 날라주고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에게는 밥을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복순을 두고 더는 바보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와집 안에서는 날마다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밀면 노파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곁에 앉아 실을 골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노파의 손끝은 여전히 누구보다 예민했고 복순의 손은 어느새 노파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은 손이 되어 있었지요. 두 사람의 호흡은 오래 함께한 모녀처럼 자연스럽게 맞아들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 배틀 앞에서 막 한 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노파가 문득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배틀 소리가 참 좋구만. 복순은 손을 멈추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배틀 앞에 앉던 날이 생각납니다. 실은 자꾸 끊어지고 북은 자꾸 걸려 할머니께 얼마나 많이 꾸중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노파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낸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준 것이지. 복순도 따라 웃었지요. 그래도 다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야.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날 장터에서 자네가 그냥 지나쳤다면 나는 벌써 차가운 땅 속에 묻혔겠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방 안에는 아궁이 불빛이 따스하게 일렁였지요. 배틀 위에 펼쳐진 붉은 명주가 그 불빛을 받아 곱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논 한 마지기는 사지 못했지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남편이 바라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며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따뜻한 삶이었습니다. 복순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 끝내 더 큰 복이 되어 제게 돌아왔지요.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야박해도 따뜻한 마음 하나는 언젠가 반드시 제 빛을 찾는다는 것을 복수는 제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그 기와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오래도록 함께 살았습니다. 날마다 배틀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붉은 명주가 한 필씩 완성되었지요. 그 나날은 명주 빛깔처럼 곱고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